네, 그러면 차입원가의 자본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차입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생산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때 발생하는 이자를 차입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입원가에서 말하는 그 원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이자 비용을 뜻하는 거예요. 차입원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으로는 비용화, 그리고 실제 발생된 차입원가와 관련된 자본화, 혹은 모든 자본 비용을 자본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 회계 기준에서 실제 발생과 관련된 차입원가만 자본화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 맞춘 그 방법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발생된 차입원가만을 자본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우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적격 자산이라는 것을 취득할 때 또는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해야 한다.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적격 자산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련된 발생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적격 자산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격 자산을 회계 기준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회계 기준에서 말하는 적격 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이란 말, 그다음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고요. 대표적으로 건물을 생각하십시오. 건물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겠죠. 그래서 그 건설하는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자산으로는 재고자산, 유형, 무형, 투자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이거 모두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자본화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적격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인데, 예시로 보면 생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공정가치라는 것은 자산의 건설 혹은 생산 기간에 발생하는 차입 원가에 의한 영향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자본화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반복해서 대량적으로 제조되는 재고자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원가액에 가시면 종합원가 계산과 관련된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것 또한 기업이 자본화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차입 원가를 배분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워낙 반복하고 대량적으로 계속 이렇게 제조가 되다 보니까 차입 원가를 어디에다가 배분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곤란하고, 혹은 재고자산의 판매 시점까지 차입 원가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보 원가라고 해서 요거로 인한 효익보다는 비용이 더 발생을 하니까 굳이 이걸 자본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본화 가능한 차입 원가는 뭐가 있는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형자산인데, 적격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 항상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즉, 적격 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격 자산을 내가 취득함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차입원가. 그러니까 적격 자산이 없었다면 이러한 차입원가조차도 관련이 없었을 것이다. 예를 든다면 건물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건설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차입 원가조차도 차입할 상황조차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차입 원가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입으로 인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회피 가능한 원가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 있는 차입 원가의 경우에는 자본화를 해야 되고,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에 포함 가능한 항목을 보면
밑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예시들이 있는 거죠. 자, 예제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안 보고도 한번 풀어 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본화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라는 논제가 발생하는데, 우선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건물을 건설한다라고 가정해보고, 건물을 건설하기 전에 돈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차입을 합니다. 자, 차입을 하면은 상환 기간이 있겠죠. 차입한 기간 쭉 가서 나중에 이제 상환을 하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 사이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자 비용을 발생하고, 자, 그리고 차입한 이후에는 우리가 건설을 시작하겠죠. 건설을 시작하고, 그리고 건설이 완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해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건물이 하나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건물이 완성이 되겠죠. 이게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차입 비용을 언제 자본화 시키냐? 그거는 요 건설한 시점부터 그리고 완공된 시점까지만 자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먼저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자가 이 사이 기간 동안, 차입한 기간과 건설하기 전, 그리고 완공된 이후부터 상환하는 시점, 이때는 비용 처리를 합니다. 이자 비용 처리.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은 이 내용부터 인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회계 기준에서는 언제부터 자본화 개시일이라고 보는지 볼게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적격 자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건설함에 있어서 그 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다 라는 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은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입 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차입 원가는 차입하는 순간부터 발생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이게 모두 충족돼야 되니까 먼저 차입이 먼저 있었을 것이고, 그 기간 사이에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겠죠. 자, 그리고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데 필요한 활동이란 말은 건설 중이다 이 말이겠죠. 건설 중이다. 건설 중. 자, 이렇게 그래서 물리적인 이런 건설 중과 같은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 또한 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활동, 건물을 건설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가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부터 자본화 개시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중간에 자본화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적격 자산에 대한 개발 활동, 그러니까 이 건설 활동, 건설을 중간에 중단을 한다면 자본화 또한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요. 항상 예외를 좀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회계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예외 사항 등이 보통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건설을 하다 보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본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면 건설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하천수위 물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지역이라서, 그럴 때는 건설을 잠깐 멈췄다가 수위가 낮아지면 다시 건설을 지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면 계속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화를 종료하는 시점은 언제냐? 그 부분을 볼 건데, 결국은 건물이 완성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또 회계 기준에서는 뭐라고 표시하고 있는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을 칠 때 회계 기준에 있는 문구가 그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좀 눈에 익숙해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 완성된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이고,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리적으로 완성된 상태, 건물이 이제 완성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완성됐으니까 그 다음에 일상적인 후속 관리 업무가 진행될 것이고, 뭐 그것도 유지 보수하거나
이제 사람들을 받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장 공사처럼 중요하지 않는 작업들이 남았을 때,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 건설 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건설을 한다면 완성된 부분이 사용한 경우가 있겠죠. 그 부분만 사용한 경우가 가능하다면 완성된 부분만 자본화를 멈춥니다. 그리고 아직 나머지 부분이 계속 건설 중이라면 그건 계속 자본화를 진행시켜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본다면 각 건물별로 사용 가능한 여러 동의 건물로 구성된 복합 업무 시설이라 해서 쇼핑몰이나 금융단지 같은 것들이 뭐 대표적이겠죠. 이런 경우는 근데 뭐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이제 일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본화율 차입 원가와 관련해서 특정 차입금 그리고 일반 차입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차입 원가와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차입 원가, 이것들을 각각 어떤 식으로 차입 원가 계산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선 특정 차입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을 건설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경우, 그러니까 차입을 한 이유가 건물 건설을 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특정 차입금이고, 그 다음에 관련성이 좀 낮다면 일반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만 돈을 차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 의해서도, 그래서 차입을 하긴 했는데 건물 건설에도 쓰고 다른 상황에서도 쓴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일반 차입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각각 나온 이자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자본화할 차입 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차입금의 차입 원가와 일반 차입금의 차입 원가를 합쳐가지고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각각 좀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정 차입금은 말 그대로 아까 특정 적격 자산이라고 해서 내가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런 거고, 그때 이제 발생한 차입 원가라는 것은 그때 발생한 이자인데, 일시적인 운용의 투자 수익이라고 해서 내가 차입을 했지만 그 돈을 또 다른 데 조금 넣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때 수익이 발생한다면 마이너스를 시킨다는 뜻이고, 자,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차입원가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차입금의 정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식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차입했던 이유가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건설함에 있어서만 목적으로 돈을 차입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차입한 돈,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 중에서 어느 정도를 우리 그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대한 흐름도를 보시면서, 그리고 이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내용을 주절주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건데, 먼저 첫 번째가 적격 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에 대한 연평균 차입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차입원가 계산하고, 그리고 일반 차입금, 그 다음에 이것도 차입원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미니멈 해가지고 더 적은 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문제 풀면서 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일반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계산하면은 자본화 이자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예제 문제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제 5-4번이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이해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내용이 있고요. 물음부터 한번 보시면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첫 번째 스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차입금의 차입원가 계산하라 했고, 이게 두 번째 스텝.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과 차입원가를 계산하라 했고,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일반 차입금을 이용해서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하시고, 그걸로 이제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 원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본화할 차입 원가 총액을 계산하라 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우선 한번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읽어볼게요. 해동전자는 보유 중인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동신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는 2010년 4월 1일에 날짜 같은 거 나오면 좀 체크해 볼게요. 4월 1일 날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2년 후에 완공할 예정이다. 회사는 공장 신축을 위해 2010년 4월 1일에 300만 원, 그리고 10월 1일에 6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우선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할 때는 지금 이 자료를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돼 있어서 A, B, C라고 돼 있고, A와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 특정 차입금이고요. 그 다음에 B, C 같은 경우는 일반 차입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죠. 그래서 A를 이용해서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 비용 계산하시고 자본할 거, 그 다음에 BC를 이용해서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자본할 비용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특이사항 차입금 A 중에서 200만 원을 4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해서 6개월간 연 이자율 5%인 기업에 투자하여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 자, 그리고 BC와 관련된 것은 보통 예금에 가입했고 이자 수익이 3만 원 발생하였다. 이거는 아까 운용 수익은 뺀다라고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적격 자산의 연평균 지출액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지출행 금액이 각각 4월 1일, 10월 1일 날 있었고요. 그 금액은 300만 원,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가중치 보이시죠?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3개월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 주시면 각각의 금액이 나올 것이고 연평균 지출액은 37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곱하신 다음에 이제 연평균 지출액 계산이 완료가 됐죠. 다음 스텝, 특정 차입금에 자본화할 차입 원가 부분을 볼 겁니다. 우선 차입금 A는 500만 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운용 수익이 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빼보니까 300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기간 가중치를 줍니다. 왜냐면 이제 차입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A는 차입한 날짜가 4월 1일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9개월이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운용 수익 같은 경우는 6개월간 투자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6개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월할 계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차입금 A와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연평균 차입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75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시적 운용 수익을 월할 계산해 보니까 연평균 운용 수익이 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괄호는 여러분 마이너스라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자 비용과 관련된 걸 계산해 봐야 되니까 이자율 8%를 곱하니까 특정 차입금에서 자본화해야 되는 차입원가가 30만 원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냥 계산하면 안 되고 아까 운용수익과 관련된 거 이자율 5%로 내가 운용수익을 얻었다 했으니까 그걸 마이너스 시킵니다. 최종적으로는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차입원가,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는 25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다음으로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차입원가, 이자 부분을 계산을 할 겁니다. 아까 일반 차입금 BC는 각각의 차입한 날짜가 이렇게 달랐죠. 그리고 금액은 450, 600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B는 9월 1일 날 했으니까 월할 계산 4개월, 그 다음에 C는 12월 1일 날 차입했으니까 1개월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각각의 이자율을 곱하면 차입원가들이 나올 것이고, 이걸 또 더해보시면 이렇게 15만 원의 차입원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선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차입원가 부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연평균 차입액 부분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이 7.5%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를 볼 건데요. 요거는 아까 미니멈해서 계산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먼저 미니멈 해가지고 첫 번째 실제 일반 차입금의 차입원가가 15만 원입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아래쪽 요 식을 보세요. 요 식을 보시면 375만 원에서 마이너스 275만 원 한 거는 에다가 연평균 이자율 요거를 곱한 거를 계산하는 건데, 자, 먼저 앞에 있는 375만 원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연평균 지출액이라고 계산했었죠. 그거에서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 275만 원을 뺀 거에다가 7.5%를 곱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계산해서 나오는 게 7만 5천 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지금 7만 5천 원이 더 작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7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총액은 25만 원에다가 7만 5천 원을 더해서 3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 같은 거를 빼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여기 5번 예제 같은 경우에 왜 미니멈에서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느냐 그런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5만 원이 미니멈 중에 하나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반 차입금과 관련된 차입원가니까 이게 한도예요. 이거보다는 더 높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미니멈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요런 계산식 아까 좀 왜 이런 계산식이 있었냐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375만 원 같은 경우 이게 우리가 건물을 건설할 때 실질적으로 발생된 돈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발생된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275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건물 짓기 위해서 특정 차입금,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차입을 일단 땡겨왔잖아요.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375만 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375, 375만 원의 돈이 들었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75만 원을 이렇게 뺀 거예요. 이 부분을 빼고 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계산해라.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일단 특정 차입금을 가지고 먼저 자본화 시키는 거. 왜냐면 그 특정 차입금이 먼저 건물 짓는 데 들어갔다는 가정. 두 번째 나머지 금액은 요 특정 나머지 금액이 이제 일반 차입금. 다른 목적으로 내가 차입했던 금액 중 일부를 떼서 건물 짓는 데 썼다.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이런 미니멈에서 한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자율을 곱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이자율을 곱하느냐? 그거는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것처럼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해서 이 산식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다 일반 차입금을 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자율을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7.5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나온 게 이제 7만 5천 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그러면 7만 5천 원과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7만 5천 원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이자이지만 한도도 있는 거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발생한 차입원가는 15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일반 차입금의 차입원가를 계산하라. 그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이 유형자산 관련해서 차입금의 차입원가 요거 자본화 계산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또 우리 시험 문제로도 제가 출제할 수 있는 예상 문제입니다.